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들러 심리학에 기반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입니다. 저자인 기시미 이치로는 일본에서 아들러 심리학의 1인자라고 꼽힌다고 하는데요. 한 10년 다 돼 가나요? 우리나라에서도 선풍적인, 그야말로 1년 내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미움받을 용기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 책 또한 아들러 심리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책을 읽으셨으면 정리 차원에서 한 번 더 보시면 되고요. 또 미움받을 용기 읽지 않으신 분들은 이 책이 조금 가볍게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같이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제가 인생의 의미의 심리학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원제가 What Life Should Mean to You 라고 해서 당신에게 인생은 어떠한 의미인가, 인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인생의 의미의 심리학, 아들러의 가르침 시작하겠습니다. 아들러 심리학의 특징으로는 먼저 인간은 누구나 같은 세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의미 부여한 세계에 살고 있다는 관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같은 경험을 해도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세계는 전혀 다르게 보이고 행동도 달라집니다. 아들러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어린 시절 불행한 경험을 했던 사람을 예로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똑같이 불행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은 나는 불행한 경험을 통해 그것을 피하는 방법을 배웠으니 내 아이는 같은 경험을 하지 않도록 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나는 어린 시절에 고통을 받았고 그것을 극복했으니 내 아이도 극복해야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난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므로 무슨 짓을 해도 받아야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불행한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그 후 삶의 행동의 양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인간은 누구도 이러한 의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거기에 부여한 의미를 통해서만 현실을 경험하게 되고, 즉 사물을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해석한 어떤 것으로만 경험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미란 언제나 되게 미완성이고 불완전하며 결코 완전히 오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아마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부분은 이 질문을 두고 골머리 답해 보려고 애쓰거나 하지 않는다. 사실 이것은 인류 자체만큼이나 오래된 질문으로 오늘날 젊은이들도, 아니 더 나이가 든 사람들도 가끔은 근데 무엇 때문에 사는 걸까? 인생이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고 묻는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자면 사람들은 오직 좌절을 겪을 때만 이 질문을 꺼낸다고 할 수 있다. 삶이 순탄한 한, 어려운 시험이 닥치지 않는 한 절대 이 말을 입 밖에 꺼내지 않는다. 대신에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행동으로 이 질문을 표현하고 답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고 행동을 잘 관찰해 보면 다들 자기 나름의 인생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의견, 태도, 움직임, 표현, 버릇, 포부, 습관, 성격이 이 의미와 일치합니다. 다들 자신이 특정한 인생의 해석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다는 듯이 행동합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에는 세계와 자기 자신을 압축해 보여주는 어떤 암시가 깃들여 있습니다. 난 이렇고 세상은 저런 것 같아 라는 판결이 자기 자신과 인생에 부여한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인생에 부여하는 의미는 사람 수만큼이나 많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아마 각각의 의미는 어느 정도 잘못된 판단일 것입니다. 완벽한 인생의 의미는 그 누구도 모르고요. 그렇기에 한편으로 아주 쓸만한 해석이라면 완전히 틀렸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의미는 이러한 두 한계 사이에 놓인 변형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변형들 가운데서 유효한 것과 덜 유효한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것은 오류가 적고 어떤 것은 오류가 더 많습니다. 더 나은 해석은 공통성이 있고 덜 만족스러운 해석은 공통성이 부족한 것을 발견할 수 있지요. 우리는 이러한 진리의 공력수로부터 공통된 의미를 얻어낼 수가 있고 그것이 인류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우리는 현실에 그 공통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에게 참된 것, 인간의 목적과 목표에 참된 것만이 참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만 합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습니다. 설령 다른 진리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도리가 없고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도 없으니 말입니다. 어떤 경험이든 그 자체로는 성공이나 실패의 요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 경험에서 받은 충격, 트라우마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다기보다는 오히려 과거 경험을 가지고 우리의 목적에 들어맞는 온갖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과거에 경험한 사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에 부여한 의미에 따라 스스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경험을 앞으로의 인생을 좌우할 근거라고 간주할 경우 필시 잘못된 판단이 되고 맙니다. 의미는 상황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상황에 부여하는 그 의미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자신이 살기 힘든 건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든가 부모님에게 학대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과거 부모가 자신에게 했던 훈육을 탓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 경험이 우리의 뭔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과거 경험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결정된다고 아들러는 말합니다. 방금 결정이라는 말에 주목해 봅시다. 어떤 사건이 원인이 되어 반드시 이른다고 생각하는 것이 원인론입니다. 원인론은 의례, 결정론이 됩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모든 것은 과거의 사건과 환경에 의해 결정되므로 현재 상황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과거 사건이 현재 살기 힘든 원인이라고 한다면 예컨대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과거를 바꿔야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러의 목적론에서는 세워야 할 목적과 목표가 미래에 있습니다. 과거는 바꾸지 못해도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인생이 우리 뜻대로 다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태도는 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을 좋아해 라고 생각하면 왜 난 이 사람이 좋은 걸까 라며 좋아하는 이유, 요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좋아했던 사람이 갑자기 시시하게 여겨집니다. 착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보이거나 듬직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권위주의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꼼꼼하고 착실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소한 일에 연연하는 둠생이처럼 보입니다. 싫어졌다고 생각하자마자 그때까지는 상대방의 장점이라고 느꼈던 것이 단점으로 느껴집니다. 결국 좋아했던 요인은 나중에 지어낸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아들러가 말하는 목적론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경우는 그 사람과 관계를 지속하고 싶지 않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결점을 찾은 것입니다. 장점을 발견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시작하고 싶다는 목적이 또 있었기 때문이죠. 왜 좋을까? 왜 싫을까? 하고 상대방에게서 요인, 이유를 찾는 것에 앞서 아들러가 한 말에서 보았다시피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 목적에 들어맞는 온갖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결점을 뒷받침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 관계를 시작하거나 끝내는 이유를 찾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어느 살인자에게 왜 사람을 죽였습니까? 라고 묻자 가난했기 때문에 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라고 다 살인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살인까지는 아니지만 무심코 울컥해서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손찌검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아이의 행동을 보고도 누구나 화를 내고 호통을 치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행위는 원인에 의해 다 설명되지 않으며 자유의지는 을의 원인에서 벗어나기 일쑤입니다. 만사가 어김없이 원인과 결과에 따라 해명된다고 보기에는 자유의지가 너무 뚜렷하고 생생하게 작동합니다. 그럼에도 뭔가에 의해 자신 현재의 삶이나 행동이 결정된다고 보려는 사람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의 소재를 모호하게 만들고 싶은 것 뿐입니다. 원인론과 목적론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례를 생각해 봅시다. 레스토랑에서 웨이터가 남자 손님 옷에 커피를 엎질렀습니다. 이 손님은 반사적으로 큰 소리를 치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경우는 옷에 커피가 쏟아져서 화가 나 큰 소리를 쳤다고, 다시 말해 커피가 쏟아져 화가 치민 것이 큰 소리를 친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이 원인이 되어 큰 소리를 친 것이 아니라 큰 소리를 치기 위해 화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이때 큰 소리를 친 것도 웨이터에게 사과를 받고 싶다 또는 세탁비를 받고 싶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 사례에서는 커피가 쏟아진 것과 큰 소리를 친 것 사이에 시간차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커피를 쏟은 것이 큰 소리를 친 원인처럼 보이지만
만약 아름다운 여성이 커피를 쏟았다면 어땠을까요? 순식간에 취해야 할 행동을 판단하고 큰소리치는 대신에 괜찮습니다 라고 웃으며 대답했을지도 모릅니다. 슬픔이라는 감정도 상대방의 동정을 이끌어낸다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될 때가 있습니다. 불안이라는 감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해서 바깥에 나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나가지 않으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불안이라는 감정을 지어낸 것입니다. 플라톤의 대화편을 보면 소크라테스는 악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악을 원하는 사람도 있다는 통념과 대조되어서 특별히 소크라테스의 역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악, 그 반대말인 선은 각각 도덕적 기준에 어긋나 나쁜 것, 도덕적 기준에 맞아 옳은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익이 되지 않는다, 이익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누구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므로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맛있어 보여서 먹고 싶다는 생각과 살찌니까 먹으면 안 돼라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갈등을 일으킨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식으로 분할할 수 없는 전체로서의 내가 눈앞에 있는 케이크를 먹을까 먹지 말까 판단을 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케이크를 먹으려고 결심했다면 그 순간은 먹는 것이 나에게 선, 이익이다 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먹지 말 걸 하고 그 판단을 후회할지 모르지만 여하튼 먹겠다고 선택한 그 순간만큼은 그 사람에게 케이크를 먹는 것이 선, 이익이었습니다. 케이크가 맛있느냐 아니냐는 각자 취향에 달린 것이라서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달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몸에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개인이 멋대로 판정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 보여도 실제로 행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인지, 즉 무엇이 나에게 이익인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이 늘 옳을 리가 없으니 판단을 하고 나면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선을 실현하기 위한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선택합니다. 분노에 사로잡혀 벌컥 화를 내던 사람도 자신의 분노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는 걸 알면 더는 화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분노를 억누르기보다 분노의 목적과 분노를 대신할 방법을 알아내면 화를 낼 일이 없습니다. 앞에서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는데 과거도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 또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과거의 일을 떠올리는 사람이 지금 그 상태에서 달라지면 그에 따라 과거 역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상담을 할 때 초기 기억이라고 해서 어린 시절의 기억을 캐묻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이러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3명의 친구와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개가 달려왔어.
어머니는 늘 도망치려고 하면 걔가 쫓아오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라고 신신당부했지.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다 도망을 칠 때 나만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가 그만 걔한테 다리를 심하게 물리고 말았지. 그리고 그의 기억은 끊어졌습니다. 만약 이것이 지금 일어난 일이라면 이야기는 거기에서 끝날 리가 없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이 세계는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 개에게 물린 것이 세계가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하게 된 원인이라고 그는 말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목적론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그는 이 세계를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하기 위해 무수히 많은 과거의 기억 중에 다름 아닌 개에게 물린 기억을 떠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세계를 위험한 곳으로 여기고 싶었던 데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적어도 적극적으로 맺고 싶지 않다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그는 이 세계는 그렇게 무서운 곳이 아니다. 주위에는 무서운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친구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잊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개에게 물린 후에 낯선 아저씨가 나타나서 울고 있는 나를 자전거에 태우고 가까운 병원에 데리고 가 주었어. 이것이 그가 떠올린 기억의 나머지 부분이었습니다. 개에게 물린 것까지는 같지만 그 후 공경에 처한 순간에 다른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았다는 부분이 추가됨으로써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앞전 기억은 세계는 위험한 곳이라는 그의 세계의 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떠올린 이야기였지만 나중의 기억에서는 이것이 공경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는 이야기로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세계에 대해 지금 하는 의미 부여가 달라지면 과거 또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여러 차례 의미 부여라는 말을 썼는데 아들러는 이 세계에 대한 그리고 인생과 자신에 대한 의미 부여를 생활 양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은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타인을 포함한 세계의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자신과 세계에 대한 어떤 이상을 품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한데 묶은 신념체계가 생활 양식입니다. 자기 개념, 세계상, 자기 이상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네요. 글을 쓸 때 어조, 빠르기, 흐름을 총칭해서 문체라는 의미로 영어로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아들러가 말하는 생활 양식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쓰는 인생이라는 자서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체와 같은 것입니다. 메이지 시대에 함께 활동한 대문호 나스메 소세키와 모료가이의 문체가 서로 다르듯이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생활 양식이 있다고 아들러 심리학은 보았습니다. 아들러는 인생의 의미의 심리학에서 5살이 끝나기 전에 생활 양식이 정해진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활 양식이 형성되는 시기가 이보다 조금 늦은 10살 전후라고 생각합니다. 생활 양식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생활 양식을 시도해보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자고 결심하는 것이 10살 무렵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서 바꾸려면 나중에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는 동안 생활 양식을 다시 선택하기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생활 양식은 자신이나 세계를 바라보는 견해인 동시에 문제를 해결할 때의 정해진 패턴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패턴을 한번 익히면 그때그때 해결 방식을 새로 생각해내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융통성이 없어서 새로운 생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패턴이 한번 만들어지면 그것을 바꾸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생활 양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즉시 미지의 세계로 뛰어들어가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활 양식을 바꾸려고 해도 좀채 바꿀 수가 없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평소 그렇게 친하지 않지만 남몰래 호의를 품고 있는 사람이 맞은편에서 걸어온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요? 그 사람은 스쳐 지나가는 동안 여러분을 외면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라면 상대방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 의미 부여하시겠습니까? 대개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날 싫어하는 게 아닐까? 피하는 게 아닐까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 중에는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컨택트 렌즈가 빠졌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나한테 마음이 있어서 일부러 의식하고 눈길을 피한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의미 부여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익숙한 해석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건 상대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석하는 편이 자신에게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눈길을 피한 건 그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갖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의미 부여하면 말을 건다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게다가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다 해도 무시당할지도 모르고 운 좋게 교제가 시작되었다 해도 머지않아 차이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일부러 미지의 세계에 발을 들이기보다는 지금 이대로의 생활 양식을 유지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즉, 변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변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변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데도 변하지 말자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지금의 생활 양식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변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금 어떠한 생활 양식으로 살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한번 정한 생활 양식은 말하자면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와 같습니다. 늘 그것을 통해 세계를 보기 때문에 쓰고 있는 것조차 스스로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보여도 자신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활 양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금까지 어떤 안경과 콘택트 렌즈를 쓰고 이 세계를 보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생활 양식을 정할까요? 본인의 결단입니다. 생활 양식의 형성의 결정인자는 본인의 결단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 거의 같은 환경에서 자란 형제의 생활 양식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생활 양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생활 양식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생활 양식을 선택할 때 무엇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 것은 현재 자신의 생활 양식이 어떠한지를 알고 그것을 바꾸는데 꼭 필요합니다. 나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 내가 예나 지금이나 상대방을 바꿔가며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새로운 생활 양식에 뛰어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 양식을 결정할 때
영양인자로 어떤 것이 있는지 순서대로 살펴봅시다. 첫 번째, 유전입니다. 많은 사람이 유전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아들러는 유전의 영향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이의 성격이 부모와 닮은 것은 오래 함께 사는 동안 부모를 모방한 결과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의 성격이 부모와 닮은 것은 오래 함께 사는 동안 부모를 모방한 결과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줄곧 함께 살면 말투, 몸짓, 목소리, 억양 등이 비슷해져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아들러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주어졌느냐가 아니라 주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다라는 것에 주목하여 자신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럴 때 유전이 거론되곤 하는데 아들러는 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로 처음부터 자신에게 한계가 있다고 여기고 과제에 임하지 않는 태도를 꼽았습니다. 단 앞에서 나온 기관 열등성은 생활 양식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아들러는 보았습니다. 하지만 핸디캡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의존적으로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들러 자신이 그룹병을 극복한 것처럼 본인이 인생의 과제에 어떻게 임하느냐에 따라 그 후의 삶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들러 심리학을 소유의 심리학이 아니라 사용의 심리학이라고 하듯이 무엇이 주어졌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생활 양식에 대한 영향인자로서 두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환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경이란 부모, 자식과 형제, 자매 등의 인간관계를 가리킵니다. 형제, 자매 관계는 다음에 살펴볼 부모, 자식과의 관계보다 생활 양식의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끼칩니다. 단 어디까지나 경향이며 몇 번째로 태어났는가가 생활 양식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첫째의 경우 태어나서 얼마 동안은 왕자님, 공주님처럼 부모의 애정과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자랍니다. 하지만 아래로 남동생이나 여동생이 태어나면 바로 왕자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은 넌 오늘부터 형, 오빠, 언니, 누나야 라는 부모의 말을 계기로 그때까지 혼자서 하지 못했던 일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등 근면한 노력가가 됩니다. 하지만 문제 행동을 일으키거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보수적이 되는 아이도 있습니다. 중간에 낀 아이는 처음부터 위에 형이나 오빠가 있고 머지않아 남동생과 여동생이 태어나므로 한 번도 부모의 애정, 주목, 관심을 독점하지 못하고 자랍니다. 그래서 부모의 주목을 받으려고 문제 행동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거꾸로 부모가 보살펴주지 않아서 혼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등 다른 어느 형제보다 자립심이 강한 경우도 있습니다. 막내는 첫째나 가운데와는 달리 넌 오늘부터 형, 오빠 혹은 누나야 라는 말을 들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남에게 기대는 의존적인 아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부친성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요. 강연이나 강의가 끝난 후 질문을 받으면 맨 처음 손을 드는 사람 중 막내가 많습니다. 첫째로 자란 사람 중에는 이런 질문을 하면 다들 웃지 않을까 하며 망설이느라 손을 들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사람이 많은가 하면 그에 비해 막내는 거리낌 없이 질문합니다. 그런 사람이 많이 배웁니다.
외동아이의 경우는 인간관계의 갈등을 그리 많이 경험하지 않아서 또래와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립심 있는 아이로 자라서 타인과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외동아이의 경쟁자는 다른 형제가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응석 부리는 아이는 마더 컴플렉스에 걸릴지도 모른다고 아들러는 말합니다. 이어서 또 한 가지 환경 요인인 부모-자식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족 내에서 생활 양식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 가치입니다. 가족 가치란 학력을 중요시 여긴다거나 공부는 못해도 튼튼하고 건강하게 살면 된다는 각 가족이 갖고 있는 고유한 가치관을 가리킵니다. 부모의 가치관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또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선택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아이의 몫이지만 너무 강한 가족 가치는 아이가 생활 양식을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부모가 둘 다 같은 생각을 하면 가족 가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한편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강한 가치관을 갖고 다른 한쪽은 거기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그 가치관은 아이에게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 분위기입니다. 이것은 가정 내에서는 뭔가를 결정할 때의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권위적이고 가족 안에서 늘 주도권을 지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부모와 자식이 대등하다고 여기고 모든 것을 민주적인 대화를 통해 결정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 내의 규칙은 아이가 의식하지 않아도 몸에 뱄니다. 따라서 자신이 나고 자란 가정과 분위기가 다른 가정에서 자란 상대와 결혼을 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당연한 일이 상대방에게는 당연하지 않을 테니까요. 나아가 문화도 생활 양식을 결정하는 영향 요인이 됩니다. 자란 나라와 지역의 문화에 따라 행동 양식과 사고방식이 큰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자란 사람은 직접 말로 주장하기를 꺼립니다. 그 대신에 간접적으로 의사 표시를 하거나 분위기를 읽어서 다른 사람의 기분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다른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이 그러한 문화가 있는 줄 모른 채 무턱대고 관계를 맺으려 했다가는 그 즉시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느끼고 생각하는지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실제로는 얼굴만 봐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남의 기분이나 생각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요구합니다. 다른 사람 또한 자신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자기 기분이나 생각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다양한 영향 요인을 근거로 하여 우리는 자신의 생활 양식을 결정합니다. 결정 요인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영향 요인이긴 하지만 이것도 꽤 강력합니다. 고민이 있어서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에게 저는 당신은 당신 자신을 좋아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개 싫어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왜 그렇게 대답할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상벌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상벌 교육이란 적절한 행동을 하면 칭찬하고 나쁜 행동을 하면 벌을 주는 교육법을 가리킵니다. 교사와 부모가 아이의 결정과 단점에만 주목하면 아이는 늘 야단 맞으면서 자라므로 어른이 되어도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자신을 좋아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좋아해서 자신감이 생기면 인간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나 같은 건 매력이 없어서 아무도 좋아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 자신을 싫어하자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먼저 결과가 어떻든 인간관계에 들어갈 용기를 내야 합니다. 인간관계는 고민의 원천입니다. 하지만 인간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살아가는 기쁨과 행복 또한 얻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하지 못하는 이유, 하지 않는 이유를 과거 경험이나 자신을 둘러싼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생활 양식을 선택하는 사람은 자신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선택했다면 언제든 다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상황에 책임을 뒤집어 씌우면 간편합니다. 하지만 생활 양식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아들러는 강조합니다. 생활 양식을 바꾸지 않겠다는 결심을 버리면 생활 양식은 변할 것입니다. 단, 결심만 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먼저 무의식 중에 몸에 밴 자신의 생활 양식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까지와는 다른 생활 양식을 선택합니다. 다만 그 전에 어떤 생활 양식을 선택하면 좋을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들러가 어떤 생활 양식을 권했는지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인간은 늘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 자신에게 선인지 판단할 때 착각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선을 추구하면서 지금보다 나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아들러는 이것을 우월성의 추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우월성을 추구하는 것일까요? 인간은 누구나 무력감을 안고 이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혼자서 일어나지도 말하지도 못합니다. 부모와 타인의 협력이 없으면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소와 말 같은 대부분의 동물이 태어나자마자 걷기 시작하는 것을 볼 때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무력한 존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무력한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든 그 상태에서 빠져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들러는 이러한 우월성의 추구를 인간의 보편적 욕구라 생각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우리가 우리 문화에 이바지한 모든 것의 원천이 되어준 것은 우월성의 추구이다. 인간 생활 전체는 이 거대한 행동 방침을 따라 즉 아래에서 위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패배에서 승리로 나아간다. 우월성의 추구와 짝을 이루는 것이 바로 열등감입니다.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우월성의 추구와 열등감은 누구나 갖고 있으며 그러니 어느 쪽이든 노력과 성장을 위한 자극이 된다고 합니다. 열등감이란 남과 자신을 비교할 때 생기는 감정이라고 흔히들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열등감이란 타인과의 비교가 아니라 이상 속 자신과 현실 속 자신과의 비교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아들러는 이 열등감이야말로 인류의 모든 진보의 원동력이 된다고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과학의 진보는 자신들이 무지하다는 것과 장래를 위해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의식할 때에만
가능하다. 즉, 그것은 인간이 자신들의 운명을 개척하고 우주 만물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워서 그것을 더 잘 다루려고 노력해온 산물이다. 실제로 나는 인간 문화 전부가 열등감에 기초한다고 생각한다. 확실히 우리는 우주 만물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더 알고 싶어 합니다. 모른다는 열등감과 더 알고 싶다는 우월성의 추구는 인간과 세계의 수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러는 너무 강한 열등감은 열등 컴플렉스, 너무 지나친 우월성의 추구는 우월 컴플렉스, A라서 B를 하지 못한다거나 A가 아니라서 B를 하지 못한다는 논리를 일상생활에서 입버릇처럼 늘어놓습니다. 그들은 트라우마나 신경증 같은 자타공인, 부정할 수 없는 핑계 A를 대서 B를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열등 컴플렉스의 논리를 내세우는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안 갈래 라고 말했다고 해봅시다. 그냥 가고 싶지 않다고 하면 부모가 허락을 하지 않겠지만 아프다고 하면 봐주겠지 생각한 아이는 배가 아파서 오늘은 학교에 못 가겠어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꾀병이래 꾀병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말할 때는 정말로 배가 아프니까요. 하지만 부모가 학교에 연락해 정식으로 쉬게 되는 순간 학교에 가지 않겠다는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통증은 눈 깜짝할 새 사라져 버립니다. 이 아이의 경우 A라서 B를 할 수 없다라는 논리로 학교를 쉬려고 하지만 B를 하지 않기 위한 핑계, 구실로 A라는 이유를 들먹인 것 뿐입니다. A와 B 사이에는 실제로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A라서 반드시 B를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들러는 겉보기 인과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쉬려고 작정하고 배가 아프다는 핑계로 학교에 가지 않으면 결국 부모만이 아니라 자신마저 속이는 셈이 되는데, 이렇게 구실을 내세워 인생의 과제와 맞닥뜨리지 않는 것을 가리켜 인생의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열등 컴플렉스란 겉보기 인과율을 내세워 인생의 과제를 회피하려는 경향을 가리킵니다. 안면 홍조증을 고치러 온 여학생에게 안면 홍조증이 나으면 뭘 하고 싶나요? 라고 묻자 짝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하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시다. 본인은 안면 홍조증이라서 남성과 사귈 수가 없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고백했다 차일까봐 두려워서, 다시 말해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회피하기 위한 이유, 핑계로 안면 홍조증을 지어낸 것입니다. 본래 열등감이란 건설적으로 보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이상으로 여기는 상황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더 공부하자, 더 노력하자 라고 생각하고 건설적인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열등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하지 않는 이유, 할 수 없는 이유만을 찾으려 하며 현실의 과제를 외면하려 합니다. 만약 어떠하면 이라는 말도 자주 합니다. 학력이 높으면 성공할 텐데 라든가 학벌이 좋았다면 더 출세했을 텐데 라고 말입니다. 학력이 높으면 성공할지는 차치하고 정말로 학력이 필요하다면 일하면서 야간대학이나 방송대학에 다니면 됩니다. 업무상 영어가 필요하다면 오늘부터 당장 집에 돌아가서 영어 공부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이유는 하면 할 수 있다는
가능성 속에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실적인 노력을 했다가는 바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우수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속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즉, 우월 컴플렉스가 있는 것입니다. 아들러가 말하는 우월성의 추구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밀어제치고 위로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러 자신도 아래에서 위로라는 표현을 썼으므로 우월성의 추구라고 하면 위아래가 떠올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평평한 지평선에 모두가 모여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자기보다 앞에서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뒤에서 걷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저마다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월성의 추구입니다. 지평선을 걷는다 해도 거기에 타인이 존재하는 이상 비탈길을 오를 때와 마찬가지로 경쟁이 생기지 않을까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앞서 걸어가는 사람을 쫓아가야 한다. 뒤에서 걸어오는 사람에게 추월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와 경쟁하려 하지 말고 그저 앞을 향해 착실히 한 발 앞으로 나아가자고 의식하면서 걸으면 그걸로 족합니다. 모든 기준은 자기 자신입니다. 설령 누군가에게 추월당한다 한들 지금 있는 장소에서 조금이나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건전한 우월성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건전한 우월성과 건전한 열등감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앞서 그것은 다른 사람이 비교에 의한 우월감이나 열등감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좀 더 잘하고자 완전하고자 하는 어떤 기준, 그 기준에 아주 건전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건전한 우월감 또 건전한 열등감이라고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간관계에 대한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라는 주제로 인간관계에 대한 아들러의 가르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러가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한 것처럼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고민은 대개 인간관계에 관련된 것입니다. 사람 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은 혼자서 인간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갓난아이가 타인의 보호 없이 살아남을 수 없듯 처음부터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만약 사람이 혼자서 산다면 거기에는 선악도 없고 말도 필요 없습니다. 조리 있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는 논리조차 필요 없게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타인이 존재하는 경우 갑자기 세계는 달라집니다. 모든 것에 인간관계를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문제는 타인을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존재, 심지어 적으로 여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모-자식 관계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부모가 하는 말을 무조건 따르는 순종적인 아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모가 빨리 자, 더 공부해 라고 얘기해도 아이는 대개 부모가 하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가 지속되면 결국은 상대방을 적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는 부모-자식 관계만이 아니라 부부관계, 친구관계, 직장의 인간관계 전반에도 해당이 됩니다. 즉, 타인을 적으로 인식하는 사고야말로 인간관계의 고민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민이 있어서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 대부분은
타인을 틈만 나면 자신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무서운 존재로 여기고 나아가서는 이 세계 전체를 위험한 곳으로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일까요? 앞서 원인론과 목적론에 관해 설명해서 말했듯이 타인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맺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마찰이 생기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배신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상처를 받는 것이 두려워서 타인 관계에 관계를 맺지 말자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기 위해 타인을 적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바깥 세계에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무서운 사람들만 득실거리는 것도 아니고 위험한 일만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관계는 고민의 원천이기는 하지만 살아가는 기쁨과 행복 또한 인간관계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관계를 피하려고 하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관계의 고민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밖으로 나가 피할 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의미 부여를 다시 해야 합니다. 타인을 적이 아니라 친구로 여겨야만 합니다. 그러면 인생은 크게 달라집니다. 타인을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공통적으로 자신이 세계의 중심이다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사례가 광장공포증입니다. 광장공포증이란 바깥 세계의 두려움을 느끼고 집에 틀어박혀서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는 신경증의 일종입니다. 광장공포증에 걸린 사람이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는 이유는 바깥 세계가 무서워서라기보다는 집 안에 있는 한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중심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모두 자신을 배려하고 물심양면으로 봉사해 주므로 집안에 있으면 아주 편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한 발자국만 바깥 세계로 나오면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 혹은 그녀는 당연히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자신을 주목해 주지 않습니다. 그게 겁이 나서 그는 밖으로 나오지 않고 집안에만 있으려 합니다. 광장공포증에 걸린 사람은 남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와 반대로 모두에게 주목받고 세계의 중심이 그 안에 자기가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에게는 기본 욕구의 하나로 소속감이 있습니다. 소속감이란 공동체 안에서 나는 여기에 있어서 좋다라는 자신에게 있을 곳이 있다고 느끼는 감정입니다.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어딘가 마음 편하게 있을 장소를 바라는 것은 인간에게 극히 자연스러운 욕구로서 그것은 우리에게 행복과 살아가는 기쁨을 줍니다. 광장공포증에 걸린 사람은 얼핏 가정에 소속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타당한 의미에서 소속감이라 할 수 없습니다.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다는 욕구와 공동체의 중심에 있고 싶다는 욕구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자신을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부분 어린 시절에 응석 부리며 자란 경험이 있습니다. 아들러는 응석의 위험성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응석바지로 자란 아이는 자신의 바람이 곧 법이 되기를 기대하도록 길러진다. 이런 아이는 그러한 대우를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고도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 그리고 대개 이 특별한 대우를 타고난 권리라고 여기고 요구하게 된다. 그 결과 주목을 한 몸에 받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자기 기분을 먼저 배려하지 않을 경우
너무 당황해하며 어쩔 줄 몰라 한다.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고도 특별 대우를 받는다. 그리고 대개 이 특별 대우를 타고난 권리로 여기고 요구하게 된다. 그 결과 주목을 한 몸에 받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자기 기분을 먼저 배려하고 하지 않을 경우 너무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한다. 타인이 자신에게 무엇을 해주는지에만 관심을 갖는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바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해주면 기분 좋아하지만 한 번이라도 그렇지 않은 현실을 직면하면 기분 나빠하고 때로는 공격적이 됩니다. TV나 신문에서 아동 학대와 아동 방기에 관한 뉴스가 빈번하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애정 결핍 가정이 상당하다고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부모 입장에서 말하자면 애정 과다, 아이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애정 기하, 그러니 충분히 사랑을 받는데도 더 사랑받고 싶다고 생각하는 애정 기하가 더 많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응석바지로 키워져 자신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며 자란 사람들에게는 인정 욕구가 있을지 모릅니다. 인정 욕구가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타인에게 칭찬받거나 주목받지 못할 때 왜 나는 인정받지 못하지 라고 분개하거나 기껏 했는데도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다니 다시는 안 해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인정 욕구가 생긴 이유는 응석바지로 자란 것과 더불어 상벌 교육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는 칭찬받지 못한다는, 결국 인정받지 못한다는 그것을 알면 적절한 행동인 줄 알면서도 하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지만 인정받지 않아도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 역시 인생의 산재에 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기대하지 않으면 됩니다. 감사 인사를 받든 받지 않든 상대방에게 공헌할 수 있다고 느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오늘 하루도 부모님이나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부모님과 아이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받지 못해 불만과 불평을 한다면 그게 더 이상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해줬으니 당신도 내게 뭔가를 해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삶이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인정 욕구가 있는 사람은 테이크, 받는다를 기본으로 생각하지만 산다는 것은 기브 앤 기브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겠지만 공헌감을 느끼면 인정 욕구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인정 욕구에서 벗어나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타인에게 관심 기울이기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타인이 뭘 하든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자신이라면 이러저러하게 할 것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거나 행동하면서 그저 거기에 자기 생각만 고집스럽게 반영할 뿐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고 다른 사람의 귀로 듣고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느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실제로 보는 행위를 예로 들자면 사람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가능한 한 상대방의 처지에 서서 상대방의 시점에서 봐야 상대방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러는 이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고 다른 사람의 귀로 듣는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느끼기가 공동체 감각의 정의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타인이 자신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님을 깨닫기입니다. 물론 자신도 다른 사람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남들이 안 좋게 볼까 두려워서 그들의 기대를 만족시키려는 사람은 자기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타인과 마찰을 빚기 마련입니다.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하지만 자기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면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지며 결국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이처럼 자신이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살지 않는다면 같은 권리를 타인에게도 인정해야 합니다. 타인 또한 나 자신의 기대를 채워주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내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쾌하거나 화를 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과제의 분리입니다. 이것은 아들러 심리학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저는 아이가 공부를 안 해서 고민이라며 상담을 요청하는 부모들을 자주 접합니다. 그럴 때 공부를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은 누구의 과제인가를 가장 먼저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즉, 공부하지 않으면 곤란해지는 것은 누구인가? 공부하지 않을 때 그 책임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면 답은 명백합니다. 공부는 부모가 아니라 아이의 과제입니다. 공부를 하지 않아서 진학이나 취직에 어려움을 겪어도 곤란한 것은 부모가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 문제는 다른 사람의 과제에 함부로 개입해서 들어감으로써 일어납니다. 따라서 부모는 아이에게 공부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공부는 애초에 아이의 과제이니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동안 공부에 관한 화제는 꺼내지 말고 상황을 지켜보기를 권합니다. 여태까지 공부해라는 말을 해도 듣지 않았으니 사실상 이 아이가 거기서 더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쉽게 상상할 수 있듯이 부모가 공부하라고 닥달하지 않으면 더 공부를 안 할 겁니다. 실제로 일주일 뒤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면 역시나 공부를 안 합니다 라고 부모는 대답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안 해서 난감하다고 하는데 그럴 때 전 난감한 건 아이지 부모가 아님을 확인시켜 줍니다. 아들러는 타인의 과제에 함부로 개입할 수 없다는 이 이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가 내린다고 해봅시다. 당신은 뭘 할 수 있을까요? 우산을 쓰거나 택시를 탈 수는 있겠죠. 하지만 비와 맞서 싸우거나 비를 이기려 드는 건 아무 쓸모없는 짓입니다. 지금 당신은 비에 맞서 싸우는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당신의 힘을 보여주는 거라고, 비를 이기는 거라고 믿지요. 하지만 실은 당신은 다른 어느 누구보다 당신 자신을 해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인간은 자연 현상인 비를 도구로 써서 피할 수 있지만 비 자체를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아들러가 말하는 비에 맞서 싸우는 것은 감정과 힘으로 타인을 지배하려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공부하고 싶지 않다는 아이의 의지를 부모는 감정과 힘으로 지배해서는 안 되며 지배할 수도 없습니다. 아이가 등교를 거부해서 어떻게든 학교에 보내고 싶은 부모 역시 여기에 해당합니다. 학교에 가느냐 마느냐는 아이의 과제입니다.
부모가 억지로 아이를 학교에 가게 할 순 없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학교에 가지 않거나 공부를 하지 않으면 조바심을 내고 불안해하지만 그 조바심과 불안함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는 아이의 과제가 아니라 부모의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과제의 분리에 대한 설명한 이유는 인정의 욕구나 자신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의식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다른 사람의 과제입니다. 이 경우 다른 사람의 과제에 개입할 수 없다 함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 내린 평가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말과 행동을 인정받고 싶다 해도 마치 아이에게 공부하기를 바라는 부모가 그러하듯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했던 말을 다시 하자면 다른 사람은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 끝으로 인생의 의미의 심리학의 핵심 주제인 공동체 감각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타인과의 관계 맺기가 바로 아들러가 말하는 공동체 감각의 의미입니다. 공동체 감각을 나타내는 말이 의미하는 것, 개인의 행복과 인류의 행복에 가장 큰 공헌을 하는 것이 공동체 감각이다라고 함께 설명합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이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 감각이 결여된 사람 중에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면서 출세하기를 바라거나 자신을 더욱더 크게 보이려고 하거나 타인을 지배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쟁을 비롯한 이 세상 모든 다툼이 공동체 감각의 결여 때문에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타인을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타인과 경쟁하지 않고 협력하며 완력을 써서 문제를 값싸게 해결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합니다. 국가 간 관계에서도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전쟁을 일으키려 하기보다는 외교를 통해 해결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아들러는 공동체 감각이 결여된 사람이 가진 잘못된 생각에 대해 지적합니다. 이들이 인생에 부여하는 의미는 사적인 의미이다. 즉, 이들이 이룩한 성취로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 이들이 목표로 하는 성공은 그저 허구의 개인적인 우월성 뿐이며 이들의 승리는 자신에게만 의미를 갖는다. 그러면 왜 공헌감을 갖는 것이 필요한지가 다음 문제로 떠오릅니다. 공동체 감각이란 대체 어떤 감각인지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자기 수용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마음에 안 들지라도 우리는 현실의 자신을 출발점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주어졌느냐가 아니라 주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아들러가 중요시 여기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다른 도구와 다르게 바꾸거나 교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결함이 있는 나이라도 죽을 때까지 어우러져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자신을 어떻게 가치 있게 쓸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자신을 가치 있다 여기고 자신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받아들이려면 나는 특별히 좋거나 나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은 특별히 뛰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뛰어나다는 것은 본래의 뛰어남이 아니라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려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그로 인해 남들의 기대를 채우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돌변하여 특별히 못되게 굴려고 합니다. 못된 짓을 하면 남들에게 주목을 받을 수 있으니 특별히 못되게 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보통이 될 용기가 없습니다. 보통이 된다는 말은 평범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특별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받아들이는 한 가지 방법은 자신의 단점을 장점으로 치환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른들에게 단점과 결점만 지적받고 사는 사람은 대개 누가 장점이 뭐냐고 물어도 잘 대답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집중력이 없다면 시야가 넓다라고 바꿔봅시다. 실증을 잘 낸다라면 결단력이 있다라고, 성격이 어둡다라면 마음씨가 곱다라고 다르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어둡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늘 마음쓰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배려하는 마음씨 고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수용성에 대해 아들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할 때만 용기를 낼 수가 있다. 자기 스스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용기란 인간관계 속으로 들어갈 용기를 가리킵니다. 인간관계는 고민의 원천도 되지만 살아가는 기쁨이나 행복 또한 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러는 인간관계 속으로 들어갈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들러 심리학과 함께 했습니다. 왠지 아들러 심리학은 항상 읽을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참 편안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내가 나에게 좀 더 관대해질 수 있다고 해야 하나요? 그냥 좀 보통으로, 그냥 잘 좀 더 존재하기만 해도 된다라고 위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들러 인생 의미의 심리학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